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형연구소의 우연철입니다. 자, 두 분 인사하세요.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네, 김무섭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영상은 1일차 영상이에요. 저희 주간 수시 설명의 1일차 영상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1일차에는 우리 뭐 하죠? 이제 올해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죠. 올해 전형별 특징 뭐뭐뭐 할 예정이죠, 우리? 교과, 종합, 논술, 적성 이렇게 네. 4가지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교과 전형 우리 홍연구원이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에 종합 전형은 무섭연구원이 설명할 거고요. 논술하고 적성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 수시 전형별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및 적성 할 건데요. 먼저 우리 홍연구원이 교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교과 전형이 다른 전형들과 다르게 논술이나 종합과 다르게 어떤 다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성적만으로 이제 학생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만 뽑기도 하고요. 또 일부 대학은 면접을 치르기도 하죠.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진 않고요. 먼저 올해 교과 전형에 있어서 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가 있었죠.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 사이에는 약 10% 정도의 학령 인구의 감소가 있었고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올해 사이에는 한 15% 정도의 학령 인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좀 커다란 폭의 학령 인구의 감소가 있을 때 대학도 정원의 폭을 그만큼 줄인다면 작년보다 한 15%의 정원을 줄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게 그다지 입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는데 대학은 또 얼마만큼의 인원을 선발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대학은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0.1% 정도의 인원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전년도 비해서 15%의 인원이 줄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24% 정도의 인원이 줄었는데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0.몇 % 정도만이 모집 정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대입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올해는 2021학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학령 인구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입결의 하락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19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작년에는 대학의 입결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졌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먼저 몇 개 대학, 서울권에 있는 몇 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에 학생부의 70% 그러니까 합격생이 70%니까 100명 중에 70등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적이 2.2에서 2020학년도에는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광운대는 2.0에서 2.2로 낮아지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죠. 교과 성적 전형이랑 교과 면접 전형으로 나뉘는데 교과 성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2.3에서 2.5로 최저 성적은 2.6에서 2.8로 낮아졌어요. 물론 모든 대학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보시면 국민대와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령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이 다소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2.1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4로. 학령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렇게 입결이 상승했다,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을 거예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에는 면접을 치렀었습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치렀기 때문에 학생들의 좀 입결 같은 것들이 다소 낮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면접을 없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020학년도에 도입했었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되었어요. 이처럼 어떤 다른 평가 요소에 어떤 변경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학의 입결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별로의 어떤 입결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학과가 동일하게 가천대라 그러면 동일하게 모든 학과가 0.30 입결이 내려간 건 아니죠. 각 대학의 학과별로 입결이 상승한 학과와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 학과의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대체로는 상승한 학과들도 있지만 하락한 학과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대라든지 상명대라든지 이런 대학은 반대죠. 상승한 모집 단위들이 많죠. 하지만 대체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상승을 하느냐, 어떤 경우에 하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것들도 사실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광운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로봇 학부의 입결의 변화가 상당히 극적이었는데요.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로봇 학부의 입결이 1.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2020학년도에는 2.9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1.58이라는 입결을 보고 지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입결이 학생들이 좀 지원을 안 하게 되어서 입결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체로는 올해 입결이 교과 전형의 올해 입결이 작년에 비해서 낮아지겠지만 다른 요소들, 다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의 도입 여부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입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과별로의 어떤 입결 변화 모습을 보면 가장 좀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학이 성신여대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모집 단위가 하나도 없고 39개 모집 단위가 모두 입결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성신여대가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굉장히 극적으로 큰 편이었죠. 2019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여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였지만 2020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은 세계영역 등급합 7이라는 그리고 자연계열은 세계영역 등급합 8이라는 어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2개 영역 합 4, 2개 영역 합 5라는 것과 3개 영역 합 7 혹은 8이라는 게 한 개 영역만 2등급 혹은 3등급만 더 맞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개 영역이라는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올해는 성신여대가 입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는 다 하락했었는데 올해도 학령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다 하락할 것이냐 라는 면을 어떤 예상해 보았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입결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때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평가는 영역의 수도 줄고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2개 합 6, 그러니까 3등급 이내의 성적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 합 7이니까 3등급과 4등급의 성적만 있어도 충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고 작년에는 4등급대인 학생들도 상당히 합격하는 모습을 교과 전형으로 보여주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등급대 학생은 사실 합격을 바라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은 그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입결 같은 것들은 하락할 것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아니면 면접의 요소나 뭐 이런 것들 다른 평가 요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를 예상해보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인데요.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중에서 이수한 전 과목을 이제 활용하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 과목을 이제 활용하는 편이죠. 그런데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전 교과목 혹은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외 전 교과목을 활용하지 않고 일부 잘 본 과목만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항공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에서 각각 잘 본 5개 과목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크게 바뀌어가지고 교과별로 4개 과목씩만 반영하기도 하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로 3개 과목씩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교과별로 반영하는 과목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잘 보지 못한 과목을 버리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성적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국어 과목에 있어서 7개 과목,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7개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3.2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7개 과목을 다 활용했을 때.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가천대나 항공대처럼 5개 교과목만 활용하는 경우에, 물론 가천대는 이제 잘 본 교과에는 35%, 가장 못 본 교과에는 15%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국어 교과만 따졌을 때에는 2.5등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4개 교과목만 활용을 하니까 이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4개 교과목만 활용했을 때는 2.0등급,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1.6등급으로 그냥 내가 타 대학,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과 전형의 성적을 산출했을 때는 3.2등급이었지만 서울여대식으로는 1.6등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대학별로의 교과 반영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면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종합해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가지고 교과 전형의 입결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입결의 변화 폭이나 아니면 반대로 상승하는 어떤 모집 단위나 대학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별 교과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생분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저희 진학닷컴 수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대학별 어떤 성적을 산출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학생들의 지원 경향성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운대 로봇학부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 가장 높은 모집 단위였지만 2020학년도 가장 낮은 모집 단위가 되었었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어떤 지원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진학닷컴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 서비스 그리고 본인의 성적을 산출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교과 전형에 도전해 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종합 전형 그리고 또 논술 전형, 적성 전형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셔서 올해 수시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교과 전형 얘기 우리 홍영구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팁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교과 전형 하다 보니까 올해 학령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또 감소를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입결이 낮아질 거야, 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으나,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 전형별로, 그죠? 전형별로 좀 상이해질 수 있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입결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정리 잘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과 전형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종합 전형 김무섭 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좀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어떻게 올해 준비하면 될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냐, 기존에는 성적을 중심으로 성적이 우수하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뭐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던가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학생이라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럼 이 우수하다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결국엔 사람에게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우수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 즉 대학 입장에서도 어떤 학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이것들을 객관화함으로써, 즉 점수화함으로써 이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뭐 깜깜이 전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태생적인 한계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대학에서도 이런 객관성,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지만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은 A, 어떤 학생은 뭐 B 이렇게 평가할 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 객관적 기준은 크게 what과 how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출 서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면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how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 서류에 대해서 서류에서 정량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정성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이고, 반영 비율,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 이 네 가지 측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따라 가지고 이제 간접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면접에서는 1대1 면접이라든지 인성 면접이라든지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how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가 볼 때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숫자화, 정량화돼서 평가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1점, 0점 몇 점 차이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권 15개 대학을 이 what과 how가 합쳐지면 이게 전형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별 전형이 되는 건데, 이 전형이 어떻게 각 대학별로 적용이 되는지 서울권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추천 전형, 고교 연계 전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특히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과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서 패스 or fail 형식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지만, 일반 전형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대면 면접이 아니라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일날 학교로 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정 공간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 일정이라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칫 잘못하시면 다 고려대에서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이제 당일날 면접이 아니고 온라인 면접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면접 일정이 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윤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 추천 공문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다소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대, 연세대인데요.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비교과 영역을 일부 3학년 1학기 내용을 미반영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것은 연세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대학들에서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교과에 대한 준비를 3학년 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연세대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완전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특별히 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라고는 하고 있죠.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소개서가로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도 선택이죠. 근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대, 중대, 한양대, 외대, 홍익대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접을 이제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반려됨에 따라서 또 다르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홍대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대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일부 대학 서류 평가 요소 하우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6개 대학, 서울 주요 6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통 평가 연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을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역량들을 크게 4가지 역량들을 대학마다 명칭도 조금 다르게 하고요. 반영 비율도 조금 다르게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건국대, 경희대 이런 내용들 보시면 건국대나 경희대나 고려대 모두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4가지 측면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라는 거를 기타 부분에서 따로 평가를 하고요. 서강대가 올해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을 아카데믹 그 다음에 제너럴이라는 측면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합치면서 학업 역량이라는 비중,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가 좀 더 강화가 된 측면들이 보여서 올해 서강대를 지원하실 때는 이런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 역량을 학업 능력과 태도라는 측면으로 지적 성취와 호기심이라는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올해 이제 발표한 자료도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보시더라도 합격자들의 성적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측면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역량 이런 측면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모집 단위마다 인재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성대부터 뭐 홍익대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으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양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라이브 때 또 직접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꼭 참고해 주시고, 요때 이화여대 입학사정관님도 오시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같은 대학인데 다른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랑 활동 우수형 2가지 전형이 있죠. 그 중에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통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화루형 같은 경우, 활동 우수형을 좀 줄여서 화루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70%를 평가를 하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30%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연대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사회적이라는 측면과 학업적이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접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활동 우수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각각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점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이랑 계열 적합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에서의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과 성적을 비롯한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것이고요.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른 계열 적합성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다른 대학들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쓰고 있는데 고대에서는 유독 계열 적합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으로 동국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죠. 특히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신설이 됐는데요. 일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한 모집 단위들을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장 추천 인재와 두드림 전형의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지원 동기,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각각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반영 비율이 40%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 그래서 학교 성적을 비롯한 이런 학업 역량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드림 전형에서는 전공적 합성이 상당히 반영 비율이 큰데 소프트웨어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특히 전공적 합성이 50%까지 늘어나 있다. 따라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서류를 통해서 본인의 전공적 합성을 상당히 좀 드러내는 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라던가 연대라던가 서울대라던가 이런 데들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른 데들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2명, 고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균 선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3개 영역 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완화가 됐죠. 다음은 서류 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한다라는 대학들, 사실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이런 데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면접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곳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려대가 있고요, 신한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 7월 21일 기준으로 어디가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수시 원서 접수 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야기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른 입시 결과를 발표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조가 되는 사항이 있죠.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에 따라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학생들의 합격자 그리고 불합격자의 분포를 발표를 했었고, 올해도 어디가에 동일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전에는 발표를 하지 않던 서울대라던가 고려대라던가 서강대, 성대 이런 데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 사례로 시립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시립대를 보시면요, 어디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제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환산 등급입니다. 보시면 50%와 70%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최종 등록자를 쭉 교과 환산 점수 상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 즉 가운데 있는 학생의 성적,
그리고 예를 들면 100명 중에 50등 학생의 성적과 70등의 학생의 성적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모집단위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지금 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같은 경우에 4.8등급도 합격이 됐다. 그러니까 나도 4.8등급이지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반고 보시면 합격자 평균입니다.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 모집단위별 1.9등급이죠. 그러니까 50%의 컷보다 조금 더 앞에 있어요. 다른 모집단위들도 거의 유사하게 50% 컷보다 좀 더 앞에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자사고와 특목고 결과를 보시면 50%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이지만 70%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성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70%보다도 더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고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학교들마다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있죠.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 과목별 평균 성적이 80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학생이 9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등급, 3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점수 98점 가지고. 근데 그럼 이 학생은 과연 뭐 성적이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등급상으로는 뭐 4등급, 5등급이 나오지만 원점수를 비롯한 세특이나 뭐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들을 고려했을 때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학에서도 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4,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특목고기 때문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높음에 따라서 원점수가 98, 99, 100점이 되었지만 등급에서 낮은 점수를 3등급이나 4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의 등급이 4, 5등급이지만 원점수 자체도 낮아서 뭐 70점, 60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학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올해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 요 50% 컷과 70% 컷을 보실 때 가급적이면 일반고 학생들이라면은 50% 컷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우수할 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물론 이제 비교과를 통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뭐 그거보다 좀 더 낮아도 지원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어디가의 자료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도 동시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3학년 1학기 활동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죠. 대학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활동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을 비롯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학, 즉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학업 역량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강조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드러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제출 서류 등의 모집 요강 변경 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라던가 이런 일부 대학에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 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면접 일정이 달라지면 면접 일정이 중복돼서 두 개 대학을 쓰지 못하다가 만약에 고대처럼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대학을 또 하나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도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라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디가 입시 결과 확인하실 때 꼭 주의하셔라, 해석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원 판단 기준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이 최우선이고 수능 최저학력 충족 가능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보다는 오히려 학생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좀 강조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평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수시 지원도 진학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로 런칭한 입시 전문가의 학종평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학생부를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하신다면 올해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삼 연구원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잘 말해줬는데요. 제가 또 정리할까요? 네. 정리하실래요? 아니, 마지막에 다 정리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제가 느끼기에 정리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새롭게 알았다기보다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소위 얘기해서 그냥 학생부만 잘 갖춰져 있으면 지원해봐 였는데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올해 뭐 요강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가이드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보면 항상 이렇게 비율들이 대부분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보면 다 학적 발인 순으로 해서 이렇게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그거 그냥 훅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자면은 각 대학별로 학적 발인의 비율이 상당히 좀 변화도 많고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학전 발인, 전 발인.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영역의 각 대학별로의 비율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마무리했고요. 다음으로는 논술하고 적성 전형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논술 전형, 그 다음으로 이제 전공적 합이래요. 자꾸 종합 전형을 해서 뭐죠? 적성 전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논술 전형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은 인원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얼마였죠? 12,146명을 선발한 데 반해서 올해는 98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11,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 풀은 그러니까 학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물론 줄어들겠죠. 물론 학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원자 풀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원자 풀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지금 선발하고자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아마 올해 논술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 크게 고려해야 될 것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각 대학별로 좀 대학별 논술 인원 감소폭을 좀 보자면은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좀 워너비하거나 선호하는 대학들의 감소폭이 크다라는 거 이런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감소한 대학이 연세대예요. 그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비해서 223명이 감소했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뭐 171명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64명 감소를 했네요. 시립대도 41명 감소했고요. 그래서 주요 여러분들이 좀 워너비하거나 좀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 그 대학들의 인원 감소폭이 크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예년보다는 경쟁률이 어떻다? 상승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우리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아마 논술 전형도 지원율,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모집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예년에 비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올해도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대학별로 다음은 이제 인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죠? 그죠? 각 대학별로 논술은 어떻다?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 이제 표로 보여드리는 건 내용 크게 봤을 때 큰 범주에서는 이렇게다라고 하는데 세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대학별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큰 틀에서 큰 범주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네 가지 유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문사회, 일반적인 인문계니까요. 인문사회 논술에다가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자료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표, 통계, 그래프인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좀 있죠.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가톨릭대도 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인문사회계열 1, 그죠? 인문계랑 사회계열 1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을 하는 그런 논술이 실시가 되고요. 뭐 경희대 인문계라든가 뭐 서강대, 어디죠? 또 중앙대, 뭐 이런 대학들이 인문사회 앤드 자료해석, 표통계 그래프인 자료해석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인문계 학생들이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논술이겠죠. 두 번째, 인문사회 논술 나오고 거기다가 뭐가 나와요? 그죠? 수리논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죠. 문과인데요. 문과 논술을 보는데 수리논술 봐요 라고 하는 대학들일 거예요. 그죠?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2랑 숭실대 경상계열, 그다음에 이화여대 인문2, 그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인문사회 논술 플러스 수리논술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대학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기 좀 어렵고 꺼려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내가 수학적 능력이 좀 문과지만 수학적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요런 논술에 내가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별반 인문사회 논술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는데 영어가 반드시 출제된다라기보다는 영어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화여대 인문2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가 이런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는 다 출제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대학이죠. 인문사회 논술, 거기다가 수리 플러스 영어도 제시문을 활용하면서 출제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전년부터 바뀌었죠. 전년부터 바뀐 연세대,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사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유형의 논술을 보는지 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인문계만 이렇지는 않겠죠. 자연계 같이 한번 볼게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그죠? 5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 한번 드릴게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수리논술만 보느냐, 아니면 과학논술만 보느냐, 아니면 과학논술을 보는데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을 보는데 과학논술이 통합과학이냐, 그죠? 아니면은 내가 과학 중에 내가 일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 뭐 요렇게 좀 큰 틀에서는 구분을 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일반적인 폼인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겠죠. 뭐 가톨릭대, 광운대, 그다음에 뭐 서강대라든가 세종대, 뭐 숙대, 이화여대,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논술만 실시를 하고요. 수리논술에 과학논술을 보는데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건국대 일부 학과들, 그다음에 경희대라든가 성대, 연세대, 중앙대 같은 경우가 내가 과학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학을 보는데요, 우리는 통합과학 볼 거예요 하는 데는 건국대 일부, 그다음에 아주대 의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학 통합으로 본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특이하게 이제 뭐죠? 수리에다가 인문사회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항공대는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항공대 이학계열하고 올해 이제 한양대 의예과 같은 경우가 인문논술을 같이 보고요. 과학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과학논술만 보는 대학은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과학논술만 본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계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큰 틀로 보면 5개 유형으로 구분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여부 판단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유형 안에서도 어느 대학은 뭐죠? 뭐 대조하라, 어느 대학은 분석하라, 어느 대학은 뭐 비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문제별로 조금씩 그 대학마다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나 이런 건 기출이라든가 기출논술이라든가 모의논술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가지 말씀드렸고요. 인원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 측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최저학력 기준. 교과 전형만큼이나 사실은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뭐 표 보시면은 대략 저렇구나 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논술 전형에서도 뭐 광운대라든가 단국대라든가 시립대, 뭐 아주대라든가 뭐 연세대, 당연히 또 연세대, 항공대, 외대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논술에서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경중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경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 중에 색깔이 좀 쳐져 있는 대학들이 좀 있을 거예요. 색깔이 좀 쳐져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좀 특이사항이 좀 있는 대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폼으로는 문과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2개합 4, 그죠? 2개합 4가 가장, 2개합 4 또는 2개합 6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몇 개만 볼게요. 2개합 3 반영하네요. 2개합 3이요? 성균관대가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2개합 3을 반영하는데 2개합 3은 이렇다는 거죠. 영어는 2등급 무조건 맞아야 되고 영어는 2등급 맞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개합 3을 요구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글로벌 들어가는 애들 중에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개합 4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2개합 4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죠? 건국대, 경희대, 뭐 동국대, 외대 뭐 이런 대학들인데 성균관대학도 2개합 4네요? 아니요. 성균관대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2등급이면서 국수탐중 2개합 4라는 거죠. 이런 점들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제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2개합 7 요구하는 대학 중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2개합 7이긴 한데 2개를 반영한다. 7을 맞추기 위해서 2개를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영하는 2개는 둘 다 얼마요? 4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2개합 7이기는 한데 영어를 반영한다면 영어는 이제 좀 등급 따위가 좀 수월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2개합 7이 아니고 영어 반영하는 순간 2개합 5로 간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문계만 이럴까요? 아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겠죠.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뭐 2개합 4, 2개합 5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개합 5 또는 6 정도가 일반적인 수능 최저 적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합 5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건국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세종대, 숙명여대, 중앙대, 안성 같은 경우는 2개합 5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세대 미래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는 2개합 6. 2개합 7도 상당히 많아요. 2개합 7도 많은데 2개합 7 같은 경우는 다 색깔 칠해져 있네요. 그죠? 2개합 7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개합 7을 반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숭실대 같은 경우가 2개합 7을 반영하는데 국어, 수학, 과탐 중 2개합 7인 거예요. 영어는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럼 몇 번째죠? 4번째겠죠.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논술 전형에서의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논술 전형하면 와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와 논술 전형 경쟁률 높아요. 기본 50대 1은 넘고요. 뭐 100대 1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높아요. 너무 경쟁률이 높네요. 그래서 못 써요. 안 쓰려고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건 실질 경쟁률하고 우리가 좀 소위 얘기하는 명목상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률이 명목상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이 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겠죠. 제가 경희대를 좀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경희도 같은 경우 전년도에 경쟁률이 54.73대 1이었어요. 54.73대 1이었는데 지원한 학생들 중에 소위 얘기하는 39,077명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이 16,967명인 거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요? 23.76%예요. 그러니까 지원하기로는 54.73대 1이 나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 소위 얘기하는 39,00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은 23.76%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적으로 충족자는 이제 저 정도가 되는데 경쟁률이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수능 최저를 다시 얘기할게요.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은 평균 43.4%예요.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형상 경쟁률, 명목상 경쟁률이라는 건 54.73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43.4%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질 경쟁률은 23.76대 1이요. 23.76% 아니고요. 23.76대 1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경쟁률이. 54.73대 1에서 23.76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가네요. 그럼 이게 경희대만의 문제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많은 대학들, 지원코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지원코자 하는 많은 대학들의 실질 경쟁률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4분의 1, 많게는 5분의 1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얼마 떨어진 건가요? 한 반 떨어졌네요. 그죠? 경희대는 실질 경쟁률이 한 50%, 2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별로 좀 살펴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몇 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인문계 몇 개 학과, 자연계 몇 개 학과를 좀 가져왔는데 국문과 같은 경우 볼게요. 국문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았어요. 전년도에. 상당히 높아서 84.8대 1이었어요. 근데 국문과에서 수능 최저 충족한 인원만 따져서 실질 경쟁률을 보니까 32.6대 1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32.6대 1도 되게 높은데요. 높기는 하죠. 근데 84.8대 1보다는 훨씬 낮죠.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59.2대 1에서 28대 1로 낮아졌고요. 경영학과도 72.1대 1에서 37.2대 1로 낮아졌어요. 상위권 학과만 그럼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동가족 같은 경우도 64.4대 1에서 19.6대 1로 많이 좀 낮아졌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서도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37.3대 1에서 21.8대 1로 요게 근데 좀 생각보다는 좀 낮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일부 학과들이 있고 소위 얘기해서 수원 국제 캠퍼스에 이제 일부 학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캠퍼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캠퍼스 두 개 간에 사실은 경쟁률, 실질 경쟁률 말고 명목상 경쟁률도 사실은 좀 차이는 나기는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화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높죠. 그래서 68.3대 1이었는데 39대 1로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약과학과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죠. 그래서 50.4대 1에서 28.9대 1로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목상 경쟁률과 수능 최저까지 충족한 학생들이 쓰는 실질 경쟁률의 차이는 상당히 좀 큰 편으로 난다라는 점 알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수능 최저 학력, 내가 논술 전형을 쓰기 때문에 논술 열심히 해야죠. 학생부 준비도 꼼꼼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일단 논술 전형에서는 마지막 얘기가 되는데, 대학별로 사실은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했지만 논술 되게 중요하고요. 그죠? 논술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학별로 교과 같은 경우도 학생부 반영하는 교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물론 일부 대학들은 교과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학생부로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비교과라는 부분, 학생부 중에 교과 외 비교과라는 부분, 대부분 출결봉사겠죠. 출결봉사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은 모두 만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죠. 발표를 많이 했어요. 뭐 서강대라든가 뭐 성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좀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고전년도도 그랬고 대부분 출결봉사는 좀 만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지원에 만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몇 대학들이 좀 차이를 좀 보인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서도 내가 지원할 때 좀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이 좀 일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화여대 딱 나와 있네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등급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4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반영하는 교과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년, 학기 구분하지 않고 국어, 인문, 자연 또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성적이 높은 상위 30단위만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이라고 한다면 나는 수학 못해요 라고 한다면 수학 하나도 반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반영 한 과목도 안 하고 그냥 국어, 뭐 사회만 갖고 30단위를 맞춘다라고 해서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갖고 반영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학교별로도 이렇게 반영하는 교과들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뭐 중앙대라든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등급간 점수도 차이 나지만 뭐 국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중 뭐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해요. 이런 식으로 또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반영하는 교과,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지 몇 개 반영하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등급간 점수 차이도 갑자기 확 벌리는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경희대 한번 볼까요? 경희대 1등급 210점이에요. 2등급은 208점, 3등급 204점, 4등급 198점. 조금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4등급까지는. 근데 4등급까지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등급 갑자기 얼마요? 190점으로 확 벌어놓고 6등급은 178점으로 벌어놨어요. 오지 말라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교과의 부족한 부분 논술로 못 뒤집어요 라고 얘기한 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등급간 점수도 꼼꼼히 좀 살펴보라 라는 얘기로 해서 일단 논술 전형 말씀을 좀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아이고 중요한 거 마친다고 했네요. 중요한 게 남아있었는데요. 자, 5번째예요. 논술 실시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건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수능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논술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날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도 잘 여러분들이 지원코자 하는 대학들 좀 구분을 하면서 지원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뭐 연세대라든가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그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도 수능 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지원율이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 후인 대학보다는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요? 12월 5일하고 6일에 많은 대학들이 좀 물려 있네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12월 5일하고 6일, 그러니까 수능 본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이 몰려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내가 6논술 볼 거다라는 학생들은 뭐 잘 쪼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학종도 같이 볼 거예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때 5일, 6일에 또 면접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이 실시되는 대학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서 일정 조율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몇 대학들이 지금 면접 또는 뭐 논술 날짜를 좀 이렇게
변경한다기보다는 좀 늘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된 거 같은 경우랑 좀 변경된 대학이 이화여대겠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다음으로 보자면 이대 같은 경우가 애초 계획은 12월 13일이었어요. 12월 13일인데 지금 이화여대 홈페이지에다 공지됐는데 이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원자들 좀 이렇게 분산을 좀 시켜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해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인문자연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인문자연 지금은 제가 인문자연을 같이 넣어놨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12일하고 13일 계열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면서 좀 일정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요강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정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지원하는 팁 좀 말씀드리고 논술 전형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첫 번째는 뭐죠? 그죠? 논술은 기출과 모의 논술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대부분 수능 최저 충족률은 40에서 50%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일단은 최선을 좀 다해보자 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 얘기, 이번하고 같은 얘기로 해서 실제 경쟁률이 중요한 거지 외형상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그냥 끝내려고 했었던 학생부 반영 교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등급간 반영 점수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논술 일정 좀 꼼꼼히 좀 체크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논술 전형의 지원 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부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부분 경희대 거요. 그 충족 인원하고 실질 반영 비율 그거 잘 좀 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좀 잘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별로 정리하실 거 없으시면 적성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 전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논술 전형하고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성 전형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대학에서 4,485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년도랑 좀 달라진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올해는 적성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 11개 대학, 지금 표 보이시죠? 11개 대학의 모집 인원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천대가 역시나 적성의 서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천대학이 1,09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또 좋은 대학 중 하나죠. 수원대 같은 경우도 596명, 고려대 세종도 400명 정도, 그다음에 300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 200명대 후반에서 3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큰 차이는 홍익대 세종이 미선발 함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다. 선발하는 인원은 좀 줄긴 했지만 대동소이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라든가 교과라든가 종합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사실은 반영 방법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이 좀 상이한데 적성은 아주 간단하죠. 얼마죠? 그죠? 교과 60에 적성 40으로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적성 전형에서의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교과 성적이겠네요. 60%나 반영하니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더 중요하죠. 명목상 외형상 반영 비율보다 6대4라는 명목상 반영 비율보다는 실제로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 반영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까요? 실질 반영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적성을 지원코자 하는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크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5등급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성에 등급간 점수가 있죠. 등급간 점수가 있고 거기다가 한 문제당 문항수도 그러니까 문제의 그 점수도 좀 다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출제 과목하고 문항수 좀 살펴보셔야겠죠.
영어가 일단은 영어가 출제되는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을지대에서 영어가 출제가 되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하고 어디요? 수학이 출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고사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명기해 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도 마찬가지로 수능 전, 수능 후에 적성고사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지금 이거죠. 문항당 100점이라는 부분이겠죠. 가천대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 문과는 국어 4점, 수학 3점, 영어 3점이고요. 자연계는 국어 3점, 수학 4점, 영어 3점일 거예요. 자, 이렇게 대학별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문항당 점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대학별로 사실은 등급 간 점수랑 뭐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한 문항수는 또 몇 문제인가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실질 반영 비율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천대로 자꾸 설명드려 죄송한데 가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3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당연히 600점 만점이고요. 60%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3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3등급은 594점이고 4등급은 591점이고 5등급은 588점이에요. 그럼 등급당 3점 차이가 나는데 좀 전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천대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문항당 3점 또는 4점이죠. 한 문항당 3점 또는 4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4등급이지만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얼마요? 한 문제만 적성해서 한 문제만 더 맞히면은 등급 하나 올리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천대만 그러냐? 아니요. 적성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죠. 많아야 정말로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많아야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은 두세 문제 어렵기는 해요. 근데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은 한 등급 올리는 효과랑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영상 반영 비율은 교과가 60이고 적성이 40이지만 우리가 이런 등급 간 점수라든가 문항당 100점이라든가까지를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적성 전형에서의 키포인트는 적성 내가 몇 문제를 맞춰서 몇 점이냐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적성은 너무 제가 빨리 하고 있나요? 중요한 거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뭐 적성 일정이라든가 한 문제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지 등급 간 점수라든가 이런 점들 전형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출제 영역 그다음에 출제 영역에 뭐에서 몇 점인지 몇 문제가 나오는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적성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도 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적성, 그 대학별 문항수는 좀 나와 있으니까요. 대부분 70에서 80% 정도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가천대 얘기하겠네요. 죄송해요. 가천대 같은 경우가 50문제가 나오면 80% 한다 그러면 58에 40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는 40문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합격자들이 맞춘 개수가 대부분 대학들이 70에서 80% 정도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점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4등급에서 5등급, 뭐 6등급까지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등급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자들도 요 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적성 준비를 좀 할 수 있고 적성을 좀 잘한다라고 한다면 내 수능 내 교과 성적은 조금 낮더라도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비는 실제로 적성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좀 정형화, 유형화가 좀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요. 빨리 푸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도로 준비도 하겠지만 수능하고 거의 유사하게 요즘은 좀 교과형 수능 또는 자꾸 교과형 수능이래요. 교과형 적성 또는 수능형 적성의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수능하고 병행하면서 좀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적성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어찌 보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교과 전형부터 시작해서 교과, 종합, 논술, 적성 이렇게 4가지 전형별로 특징이라든가 주의할 점들 뭐 이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서 좀 수시 지원 전략이라든가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답니다. 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니요. 영상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올해 수시에 있어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뭐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선배, 형, 누나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진학닷컴의 진학사의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시에 있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올해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남은 기간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올해 수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간 설명회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그 라이브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내려주시면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AI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 모르지만 AI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2일차부터 해서 뭐 라인 잡아주는 것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2일차에 있는 수시 라인 잡아주세요부터 라이브로 진행을.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7시요. 네. 저녁 아마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녁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을 수시 라이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은 저희가 나중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